사례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인천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새로 시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인천시가 부채 문제도 한 13조 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그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손대기 쉬운 예산들을 좀 짜나나가기 시작해서 사회복지 예산부터 손에 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11시에 발표가 있었는데 정확히 예산 정책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여기 오느라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사회복지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는 정무부 시장이 분과장들하고 간담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위에 있는 조례다,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인천은 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단체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좀 잘 되고 있던 곳들이 단체장님들이 바뀌셨어요. 좀 색깔이 다른 분들로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 그곳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그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연수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예산, 원래 저희가 예산학교 예산하고 운영 예산은 한 8천만 원 정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8천에 4천으로 죽었다가 이제 내년에 아마 예산이 서지 않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다른 인천이 잘 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이런 마음 좀 씁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옛날에 저희가 인천이 잘 할 때 여기저기 가서 사례 발표하면서 너무 잘난 척을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면서 오늘 좀 사례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이제 제가 보니까 자료를 사전에 가서 봤는데 다른 분들 예산학교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넣을까 했는데 제목을 또 저희 딱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렇게 정해주셔가지고 찾아가는 예산학교만 넣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 설명이랑 예산학교 설명 간단하게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제 새로 당선된 구청장이 정책연합을 했었어요. 지역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정책연합을 했었고, 그 정책연합 안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조례 만들 때도 시민단체와의 좀 교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 거냐, 연수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교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구랑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학교의 외부 위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외부 위탁을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외부 위탁 단체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천 사회복지보건연대가 사회복지 예산을 인천시와 수년간 같이 조율하고 만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서 사회복지보건연대가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보건연대가 맡은 예산학교는,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산학교가 그냥 예산학교만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예산학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집행하는 데에 어떤 집행력을 함께 하는 과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산학교 인력 2명이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그리고 연수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어떻게 운영할까도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한번 움직일 때 실무 지원까지 하는 과정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좀 예산학교를 위탁을 받았고요. 그 위탁 받기 전에 이제 계획서를 냈을 때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하자. 그래서 이제 처음 계획은 찾아가는 예산학교 관련해서는 인천 연수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는 게 제도가 대단히 낯설잖아요. 지금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런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주민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모여서 이 설명을 듣겠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우리가 그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제도 홍보만을 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날 때 저희가 정책 제안지를 갖고 가요. 정책 제안지를 직접 받아서 동구 지역위원회로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지역위원과 구민위원도 함께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하면서 많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4월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어떤 예산학교 위탁이 받아지고 그리고 나서 4월에 또 이제 민간 협약을 해서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함께했던 참여자치 연수구민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 그러니까 네트워크 단체인데요. 연수구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14개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이 모여있는 시민사회 네트워크 단체와 민간협약을 통해서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행위원회를 그 활성화 추진위원회 아래 실행위원회라고 하는 조례기구가 아닌 기구를 만들어서 연수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어떻게 할까 좀 같이 청사진을 그려가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 실행위원회 안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2명 그리고 이제 공무원 담당 공무원 2분. 근데 담당 공무원 2분하고 거기에 이제 예산학교 직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게는 5명, 4명, 5명 모인 곳도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학교 지원에 요청을 하시면 직접 찾아가가지고 삶 제도 홍보를 했고요. 많게는 100명, 200명 모이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좀 진행을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산학교 관련해서 진행할 때 좀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 자료에 넣은 것처럼 첫 번째 애로사항은 예산학교가 위탁단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찾아가는 예산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약속을 잡고 찾아가야 되는 건데 공신력이 떨어지고 제도도 낯설고 공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도 회신이 안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실행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과 조율을 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공문을 보내고 약속을 잡는 과정이 좀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욕심이 처음에 너무 과해가지고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것들 강의안을 짜고 그거를 이제 강사를 훈련시켜서 내보내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만 전달되는 게 매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PPT를 대량의 PPT를 만들어서 PPT를 설명을 하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PPT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스크린 요즘에 좀 이만한 빔도 있긴 한데 그땐 그런 게 없어갖고 뭐 빔도 들고 다녀야 되고 스크린도 없으니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스크린도 갖고 다니면서 처음에 과도하게 좀 욕심을 내가지고 처절한 설명을 했었는데 한 대여섯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빔을 쏠 수 없는 장소가 있고 스크린이 너무 좁아갖고 스크린을 올리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잠깐 대여섯 명 설명하는데 대여섯 분이 있는데 모인데 설명을 하는데 이 설치 시간이 한 30분 걸리니까 설명하는 시간도 대단히 긴데 그래서 대단히 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짧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직접 가가지고 어떤 정책 제안지를 아예 정책 책자를 만들었어요. 설명 책자를 만들어서 설명 책자를 가지고 가서 최대한 그 모임에 짧게 무리가 안 가게. 왜냐면 이분들이 모임을 이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자생단체 뭐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아니면 뭐 분여회 회의나 이런 곳에 다 간 건데 다 회의거나 아니면 자신들 모임에 어떤 회의나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잠깐 우리를 불러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저희가 가서 30분 1시간 해버리니까 그 모임 그 회의 시간이 줄어가지고 대단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 찾아가는 예산학교 설명을 좀 줄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설명에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는데요. 가시는 분들, 설명하는 강사단들은 주로는 예산학교 직원들하고 거기 이제 시민사회 단체에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좀 진행을 했고요. 가기 전에 이제 PPT로 사전 시강도 해보고 관련해갖고 좀 어려운 질문사항 이런 것들 좀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가 공무원이 아닌데 이게 어쨌든 공무원은 그 예산팀에서 보내고 찾아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을 저한테 이제 공무원들 하듯이 설명을 막 이렇게 거세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냐고 저를 혼내시는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그래갖고 그런 애로사항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을 좀 풀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올해 4년차 진행하면서
3년 차까지 2013년도까지 찾아간 설명이 2011년도에는 원래 종전 보통 계획은 한 40회에서 50회 정도를 이제 사회복지보건연대 계획안을 냈는데 그 계획을 다 넘기는 첫 해는 76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76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60회, 2013년도 55회 이렇게 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이 찾아간 설명이 줄어드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생단체 분들 설명은 이미 다 한 곳에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돼서 계속적으로 좀 작은 조직들 더 작은 동네에서 체육하시는 동호회분들 이런 분들 찾다 보니까 이런 약속들 잡기가 좀 어려워도 좀 차츰차츰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1,6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났고요. 두 번째는 한 1,200명, 그리고 세 번째는 1,100명. 제가 3회 몇 회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를 원고에 쓴 날 55회 1,100명 정도 만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제대로 홍보하는데 좀 큰 기여를 한 게 찾아간 설명회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찾아간 설명회가 연수구에서 처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 개념이 요즘에는 많은 곳에서 좀 따갖고 교육을 이제는 어디 이렇게 모여라 해갖고 모이게 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 인천에서도 이런 것 연수구 사례를 따갖고 좀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도 좀 많이 따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설명이 좀 진행이 된 거고요. 예산학교는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번역본료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심화과정과 기초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처음 그 제도를 설계할 때 제일 고민됐던 것은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위원분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어서 일단 고민했던 건 그런 분들 아니더라도 좀 직장 다니는 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번역별로 나누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3차례 정도 진행을 했어요. 시간을 나누는 첫 번째는 오전에 한번 진행하고 오전 시간에 주부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에 진행을 하고 주말 저녁 7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주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과정을 3차례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런 기초 과정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도에 대한 설명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당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저희 다른 유범선 교수님이라고 이제 방송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모셔갖고 같이 진행을 했고 세 번째는 어떻게 예산 실행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좀 진행했고 네 번째는 워크숍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함께 좀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분위기가 돼야 좀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기초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은 이제 구민위원분들 대상으로 심화 예산학교를 좀 예산 회계 교육을 좀 심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예산학교가 전체 프로그램이 한 기초만 한 20회 정도 강의를 하고요. 심화는 그렇게 또한 10번 정도 좀 진행을 하면서 전체 참여자 저희 기초과정 관련해서는 연수 구민들, 지역위원분들이랑 구민위원들 대상으로 처음엔 고민을 하다가 연수구의 주민들 중에 연수구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 열어놓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열린 강의를 진행을 해서 주민분들, 주민자치위원회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좀 진행을 해서 예산학교에서 한 해 한 연인원 한 5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예산학교 들어요. 듣고 첫 해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전년도에 했던 과정들이 겹치는 과정이 있어서 두 번째는 예산학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마을 만들기 교육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마을 만들기 교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위원분들이 내는 프로그램 사업들, 그러니까 그 사업 제안들이 다 인프라 사업에만 좀 집중이 돼서 프로그램 사업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교육과 접목시켜서 아파트 공동체 만드는 분들이랑 그리고 자전거나 이런 것들 함께 접목시켜서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사업으로 좀 사업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제가 정리해야 될 시간인 거죠? 좀 눈치를
저희 문제점은 어떤 예산학교가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은 3년 동안 진행하면서 같은 과정들 반복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가 찾아가는 예산학교로는 한 30분 정도뿐이 교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학교의 과정도 실질적으로 좀 모여라 해갖고 번역별로 나누긴 하지만 모여라 해갖고 하는 좀 교육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차에는 좀 설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좀 제안했던 사업들은 저희가 지역위원회가 12개거든요. 동이 12개 동인데 동위원회별로 맞춤별 주민참여 예산제도 학교를 좀 진행하자 예산학교에서. 그래서 그 동 지역위원회의 어떤 특징, 성향에 맞는 지역위원분들에게 대상을 해서 좀 학교를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했으나 좀 잘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좀 연수구 사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여기 오늘 발표를 원래 하실 분은 이제 화성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상임 대표님이 맡기로 하셨고 원고 다 쓰셨는데 급하게 외국을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타로 와서 얼마나 잘 전달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가 활동해 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사실 우리가 했던 것은 정말 벤치마킹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배웠던 것을 직접 현장 활동가분들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에요. 연수구에 대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이거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얘기했고 서주찬 사이트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녹아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것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먼저 앞서가는 것들을 어떻게 나중에 받아들일 건가 그런 사례로서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의 소화력을 조금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의무화되면서부터 이제 시작했던 곳입니다. 미리 시작했던 곳은 아니고 2012년에 처음으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화성의 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역사도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긴 해요. 처음 시작된 것은 화성의제 20일이라고 거기 이제 사회복지분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화성의제 20일이 당시만 해도 만들어진 지 한 7, 8년 정도 되었을 때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의제가 노인복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했었지만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된 도시에 맞는 의제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화성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같이 따른다는 것도 이제 경험하고 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 제도라는 것이 있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쟁쟁하신 분들도 최인웅 선생님은 몇 번 아마 오셨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공부를 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것은 이제 화성의제 20일 사회복지분과 차원에서 했었는데 공부하면서 화성시의 제도가 이제 실시되고 있다는 것, 조례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도 알면서 이 제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운영할 때 이제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구에서 배웠던 대로 예산 학교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강조하고 하는 제안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쪽에다가 이것을 주무하는 부서하고 이제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제안서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뜨뜻미지근했죠. 나도 다 안다, 할 거다, 이런 식의. 근데 이제 할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우리는 지켜보고
보긴 했었죠. 근데 이제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이 행정 쪽에서 오히려 좀 답답했었나 보더라고요. 생각대로 뭐 안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 계획을 실행할 만한 자신이 없었는지 먼저 콜을 보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예산 학교를 한번 어떻게 같이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들 교육 그리고 참여예산 강사 양성 교육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위탁받아서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변화를 겪게 되는데 화성의제 21 사회복지분과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의제로 삼아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복지와 관련한 또 다른 의제를 발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에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결론 내린 것이 가까운 수원에서 이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사실 만들자고 서로 얘기할 때만 해도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급격하게 팽창하는 도시이고 사실상 이제 농촌에서부터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영향이 지극히 취약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수구나 서대문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민사회 영향이 굉장히 취약해요. 시민단체라고 해야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곳이 화성환경운동연합 그리고 YMC 그 외에는 꼽기가 참 어려울 정도 그런 정도로 취약했었죠. 그래서 그나마 있었던 이제 각종 단체나 모임들 그리고 개별 활동가들 최대한 이제 끌어모아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모이는 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안한 게 이제 2012년 11월 정도에 첫 제안하고 창립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한 5, 6개월 지나서 창립을 하게 되었는데 워낙에 이제 시민사회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참여하게 되냐면은 협동조합들 있잖아요. 그 아이쿱이라든지 안달림 이런 곳까지 근데 여기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런 그 시민사회 역량까지 필요로 하는 화성에 있는 것들 딱딱 긁어가지고 화성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 교육은 우리 한 세 해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2012년이었는데 그때는 한 번 소집해서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분임 토의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참여예산 제도에 제안할 제안서를 쓰는 그런 훈련을 간단하게 하고 실제 토론해서 거기에서 제안서를 몇 개 쓰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이제 제안서 대표적인 게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그 예산학교에 화성의제 21 사회복지분과에 참여하는 분 중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각 센터장들이 대거 이때 이제 오셨고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로 하나의 분과를 분임 토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 2-3가지 정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난방비 지원하는 것 이거는 채택이 실제로 되었고 지금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작은 도서관 지원 예산은 굉장히
그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도서 지원만 되었었는데 좀 더 예산도 늘어나고 다양한 각 작은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이제 확대된 것 이것도 이제 매년 예산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되게 되었죠. 그러다가 2013년 들어서는 정식으로 화성 참여 예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정식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를 등록하기도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수평적인 네트워크 조직 정도로 협의하는 모임 그런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고유번호증까지 받으면서 화성의제 20일에 공모 사업을 찾은 예산학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강사진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사진들이 같이 모여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강의안을 만들고 표준 강의안을 가지고 실제 찾아가는 곳을 조직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뭐 연수구에서는 처음에 아주 이제 찾아온 예산학교 1시간 이렇게 잡았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실시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찾아가는 예산 학교라고 말은 하지만 참여 예산 설명회 식으로 아예 접근을 했고 다양한 모임들에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첫 해는 이제 공조직보다는 이제 각종 모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참여 예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실시했고 22회에 걸쳐서 한 200여 명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화성의제 21회 공모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연수구의 예산의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정말 아주 소액으로 하는 이제 정말 생활 밀착형 교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올해 들어서는 하나의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롭게 2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1기 때 구성할 때만 해도 사실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이제 멤버들이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기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만드는 건 조금 뒤였죠. 참여예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이것을 지역에서 잘 발전시키게 해야지 그런 얘기가 오갈 때 이미 1기 모집이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의 멤버들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멤버들은 아무도 거기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에 제안서를 내고 했던 게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쪽에서 나중에 위원들의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예산 강사단 교육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했다는 건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갈등이 좀 생겼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위원회의 이제 집행부라고 해야 되나요? 임원진 그리고 분과장들 이 그룹이 하고의 이제 일종의 갈등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굉장히 이제 한 1년 이상을 조심스럽게 활동하지 않으면 서로가 막 눈치를 보지 않으면 너무 우리 나서면 안 될 것 같다 막 그런 분위기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역시 이제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2기 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선 주변에 있는 우리 네트워크 여기 참가하는 활동가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열심히 지역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2기 구성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괜찮게 구성되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도 이 참여예산 네트워크의 공동 대표분이 이제 되셨고, 그리고 분과가 총 5개가 있는데 3개 분과장이 여기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저를 됐고, 그다음에 부분과장과 총무까지 다 하면 이제 한 4개 분과 정도는 상당히 이제 밀도 있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확장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2기가 선임된 이게 이제 6월인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 사업과 그 다음에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그 시한이 2기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막 시작되고 해서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좀 더 짜임새 있는 활동을 하기는 어려워서 당장 닥친 일정에 이제 급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원래의 예산학교도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제 작년에 연장선상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도 이제 일정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것이 있냐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1기 때는 없었던 이제 지역회의를 2기 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기 지역회의를 만드는 과정이 뭐 자발적인 그러니까 지역별 조직화는 아니었어요. 그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신데 오늘 이 마라톤 여기 자랑 대회에도 몇 분 오셨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 오셨는데 그분이 23개 읍면동 모두에 다 찾아가서 교육을 1시간씩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 굉장히 짧은 시기였는데 뭐 하루에 한 2건, 3건씩 직접 다 찾아가지고 1시간씩 참여 예산에 대한 교육, 이게 사실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공무원이 직접 다 수행을 했죠. 그리고 1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지역회의를 만드는 회의를 하게 하고, 그렇게 위로부터 이제 조직된 지역회의를 이제 실시하긴 했는데, 어떻든 그 행정이라는 힘을 빌려서 하는 뭐 이것에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되면 필요한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역회의 중에 우리 위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 2군데가 있어요. 그 위원 중에 뭐 한 10명 가까운 위원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2개의 동이 있는데, 그 2개 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역 차원에서 예산 학교를 이제 시험해보는 그런 것 정도는 원래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의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제 강좌들마다 다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그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복지관에 있는 강의들도 쭉 돌고 해서 우리가 뭐 강사 역량이 아직도 이제 풀은 좀 얕은 편이에요. 얕은 편인데 이제 이 강사 역량들이 총 가동될 만큼 한 2~3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경력적인 활동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죠?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짧은 시간 45회에 걸친 750여 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예산학교를 한번 실시하고 있는데, 요것도 또 한 동일 프로그램인데, 빨리 끝내라고 청소년들 계획된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이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역 상황, 지역 자원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이 한번 발굴해 보게 하고 제안서로까지 이어나가는 이런 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이걸 좀 더 전면화하기 위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이어질 겁니다. 네, 뭐 팁은 뭐 참고만 하세요. 여하튼 주변의 영향 우리 이렇게 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정말 제한된 역량이 하는 일이에요. 아직은 이 열 손가락에도 꼽힐 정도.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인방이라고 여기 중심 활동가 4인방은 뭐 숱하게 이제 일상적인 논의를 하는데 그런 핵심 중심 활동가 몇 명이 있으면은 지역에 뭐 아주 큰 변화는 아니라도 작은 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교육을 다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미리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 최대한 우리가 흡수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이제 발전시키면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뭐 수원의 참여예산 네트워크 활동가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주민예산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주변에 있는 지역들 전환 지역 사례도 우리 또 공부도 하고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월 월 1회 참여예산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서 뭘 할까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면 이걸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고민이 좀 있는데 이제 위원들이 대거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대거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또 이제는 구별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조금 더 이제 이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곳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성시는 짧은 시간 내에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어요. 아마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전국 1위가 이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하고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급격하게 팽창하고 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절반 이상의 농촌 지역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사실 그 얘기를 들려달라는 게 아마 여기에 그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도 이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예중에 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 같은 공조직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비록 도시 지역에 시도하긴 했었지만 동에 있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공식 감자라거나 조직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이제 농촌 지역의 1차적인 사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몇 개의 모델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위원 중에 열심히 위원이 있는 한 2-3개 정도의 지역은 우리가 얼마든지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정남면, 경담읍, 뭐 향남읍 이런 정도는 하나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도 화성처럼 화성 옆 동네잖아요. 저희가 화성이라 경계 지역이기도 한데 저희도 제도 도입은 시행 3년 차밖에 안 돼서 사실은 아까 여기 앞서 발표한 연수구에 뭐 찾아가는 예산학교라든지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 또 남동구 같은 사례를 예전에 맨날 저는 워크숍이나 이런 데 교육한 데 가서 우리가 언제나 저걸 해보나 막 이렇게 해서 자랑할 게 없다고 발표 안 한다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에서 현황 모니터링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사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함께 모여서 좀 떠들썩하게 소통하고 또 주민들이 어떤 예산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진짜 상상도 해보고 꿈꿔보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행정을 보면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용인시 행정을 보면.
그리고 용인에서 저는 시민사회 쪽에서 하는 말이 용인은 자갈밭이 엄청 많은데 땅 파면 파는 대로 밭을 일궈진다. 땅 활동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교육을 가서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보고 경험하고 뭐 시도한 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함께 배우고 함께 뭐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가 아니라서 오늘도 오면서 생각한 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거의 결혼이지 않을까. 이혼하기도 힘들고 이게 한 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보통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연애라서 끝나고 나면 좀 굿바이 하면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코끼리 이렇게 눈 감고 코끼리 더듬듯이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저기 용인시 같은 경우는 화성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면적이 서울시 한 98% 해당돼요. 굉장히 넓고요. 구가 3개 구가 있어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로 나눠져 있는데 수지 기흥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이고요. 수지구 같은 경우는 분당이랑 인접돼 있고 기흥구는 수원이랑 인접돼 있고요. 그다음에 처인구는 저희는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도농복합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연 인구 증가율이 10%대가 육박해서 지금 98만 명이 육박하고 곧 100만 명이 한 1, 2년 내로 되는 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에서 버블7 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회계만 연 1조 4천억에서 6천억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맨날 용인시는 뭐 주민참여예산제도보다는 뭐 호화청사 건립, 경전철, 영업마을, 뭐 시민체육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로 회자가 돼서 그것이 항상 시민사회에서 회자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면서 두 가지의 큰 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의식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대형 낭비 예산 사업을 좀 감시해야 되겠다라는 거랑 주민이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작은 주민 밀착형 그 주민 제한 사업을 많이 반영시키고 주민이 예산을 많이 발굴하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좀 활성화되는 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용인시도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 공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이제 민선 오기 시장님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얼떨결에 받으셔갖고 하라고 부서를 내려보냈는데 보통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의회랑 조금 서로 그 권한에 대한 것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좀 시의회에서 한 2번 정도 부결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를 막 찾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2011년 6월에 금천구청에서 전국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했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해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2011년 9월부터는 이제 시행하는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용인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가 한 10개 단체가 모였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랑 종교계랑 또 함께 또 일반 시민들이 개인자료로 해서 맨 처음에 한 40여 명이 용인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라고 상임총회를 거쳤고요. 화성처럼 저희도 단체 등록을 하게 됐어요. 단체 등록을 하게 됐고 그런데 저희가 발족하기 전에 용인시에서 이제는 의회에서 어쨌든 주 3번째 만에 어쨌든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이라는 규칙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집행부 같은 경우도 공무원분들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민에서 파트너를 이제 찾게 되게 됐는데 이제 저희도 상림총회에서 그때 이제 용인 시청에 그 철쭉실인가요? 그 실 빌려갖고 같이 했었고 시장님도 오셔갖고 사진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2011년 겨울에 시작을 창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한 5월부터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이 잘 구성이 돼야지만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들이 참여예산 네트워크에 있었던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셔갖고요. 창립총회 하기 전에 저희가 3개국 릴레이 이제 시민 강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용인시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별 그렇게 반응이 없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3개국에 릴레이 강좌를 해서 시민 눈높이로 보는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인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그 하승호 뿌리대청소
하승우 선생님이 저희 용인시 사세요 수지구예요. 그 전에 사신 줄 몰랐는데 여기 하신 줄 알게 돼갖고 강의해 주시고 이호 선생님 아까 오셨는데 이호 선생님도 오셔갖고 강의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 5월 동안에 이제는 뭐 모집 공고 내고 위원회가 이제는 구성되는 와중에 이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주관을 해서 시민 강좌를 그러니까 참여예산 시민학교를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맨 처음에 위원을 위촉하면 참여예산 학교를 열어야 되잖아요. 열고 거기 이제 수강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희 나름대로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참여예산 시민학교를 용인시보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념을 해서 어쨌든 해서 여기서 참여예산 제1강서부터 6강까지 하고 마지막 5강, 6강은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때 금천구청에서 했었던 것 중에 세션 중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 주민 참여예산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해서 뭐 희망대 송장수 박사님도 오시고 또 오관영 선생님도 이때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는 김홍진 팀장이라고 이분이 참여예산 주민참여 담당 팀장이세요. 아까 우리 팀장이 오시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분이 뭐 예결산에 자기는 이쪽으로 뭐 공부도 하시고 그랬다 그래서 이분도 강의를 좀 맡겼고 그다음에 저희도 수원에서 참여예산 네트워크 쪽이라는 걸 계속 저기 얘기들도 나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김광원 선생님이랑 박은 선생님 거로 워크숍 진행하는 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구성이 막 됐잖아요. 되는 걸 보고서 5강, 6강을 좀 뒤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우리 참여예산 네트워크 회원이나 참여하신 분들 이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랑 구청에서 지역회의 위원들도 같이 이제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맨 처음 같은 경우 용인시에도 공무원분들은 늘 해왔던 그 관성적인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에서 하는 예산 학교를 저희한테 강사를 저희한테 아예 풀을 달라 그래서 제가 다 적어드렸고 저희한테 거의 자문해서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참여예산 위원들이 원하는 강사를 일단 진행하고 강의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고 해서 거의 뭐 저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어 왔었고요. 저희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일 어려운 게 보니까 예산이란 말에 제 시민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1기 때 여기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게 어떤 거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었기 때문에 그때 대거 1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셔서 위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가 시위원회가 60명이고 구가 3개구가 40명씩 120명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원분이 한 30명 정도가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1기 주민참여 시위원회 위원장님도 저희 참여예산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되셨고요. 시민사회에. 그리고 이제 분과 운영위원회를 시위원회 만들어야 돼야지만 이게 이제 계속 보통은 시나 집행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회를 분과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까지 그때 어느 부 제가 교육을 갔더니 팁이 그냥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보통 저는 분과위원장 하시면 지역에서 이렇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시면 이 형평성에 있을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까지 해서 12분 아마 해갖고 운영위원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위를 여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열고 나면서 이제 계속 어떤 식으로 이제는 그 심의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방법론으로 진행하는 거를 시랑 계속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처음에는 되게 같이 관계 설정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홈페이지 할 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갖고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서식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뭐 경기도 아니면 뭐 아까 연수구에서 일단 참여해서 주민제한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각색을 해서 올려준 거는 거의 다 그다음에 수원에서 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만드는 거 현장 실수하는 포맷 이런 양식들을 준 거를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거의 다 양식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뭐 이런 강의 자료들 같은 경우도 거의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었고요.
그렇게 하게 됐지만 역시나 이제 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일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가져가느냐라는 했을 때 이제 제 대상에 대해서 제일 얘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용인시는 저도 몰랐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어쨌든 용인시 전체 예산 중에 일반 예산 전체 중에 자체 예산은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례 만들 때 그때 이제 입법 예고할 때 계속 의견을 냈었었고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맨 처음에 5억 이상이었는데 그다음에 아마 여기 일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서 1억으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안한 예산은 뭐 1억 미만 1억 그러니까 1억 라인을 갖다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 일반이고 자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예산이 크고 예산이 많아서요. 그 정도에도 이제 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내밀하게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첫 해에 한번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순수하게 주민이 제안한 사업은 단 9건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주민 제안 사업 반영률이 한 15%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대신 용인시 사업은 워낙 많아서 282건 정도를 1억 이상 사업까지 심의를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나 지역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실 있게 심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세 번째 15페이지에 보면은 그때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시도적으로 하고 저희도 각 분야별 NGO 단체들이 있으니까 했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갖고 예산학교를 해갖고 실제로 심의 과정에 왔을 때 자기 지역 예산이라든지 자기 지역 주민 제한 사업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심의했을 때 과연 어찌 자기네 왜 사적인 이익에 충실하면서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워낙 용인은 예산 낭비 사업으로 한 5명이 휩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히려 맨 처음에 어떤 주민 길 내달라는 거 같은 경우가 인터넷에 받았는데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기로 동일 예산 제안으로 해갖고 한 10몇 명이 올렸나 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해줘서 그런 건 이제 정해서 하나로 하라 이런 얘기도 계속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워크숍 방법으로 군임 토의 방식을 하다 보니까 용인시 공무원분들도 무조건 저희 교육할 때 끝까지 들으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지를 좀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교육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공론회장에서 오픈된 장에서 발표를 하면 시민들도 스스로 자기가 이제는 그 공적인 그러니까 공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가 되게 돼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시민사회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 만약에 저희보다 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만약에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보고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행하고 나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리즈로 공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여러 단계를 좀 섬세하게 교육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한 10년쯤 되면 이게 성숙이 되고 어느 정도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용인에서 3년을 해보니까 그런 거가 되고요. 아까 30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2기가 저희는 2년 단위로 연임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2013년 겨울 때 2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 1기에서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정착시키고 성숙화되는데 녹여낼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저희 자체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자체에서 시민 그다음에 참여예산 강사 양성교육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용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안겼는데 해봐서 이제 이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알게 되면 체험해서 알게 되면 시한테 제안도 하고 위원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2013년 겨울에 했는데 이때 아까 저기 다른 지역처럼 똑같이요. 그러니까는 PPT 강의안 공동 작성하고 공동 PPT 작성하고 막 이렇게 해서 6명 정도가 수료가 됐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회원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재 경험자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을 하는 게 갈등 소지를 적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신 분은 우선 선발을 하게 됐어요. 지원자 중에서도. 그래서 8강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강의안 같은 경우도 같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이제 다른 저희 먼저 앞서서 이제는 모범사를 잘하셨던 지역에서 본 것처럼 어쨌든 강사가 촉진자로서의 강의 있잖아요. 전통적인 앞에 나와서 하는 그냥 인스트럭터로서의 강의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든지 2 내지 3인 1조로 배움을 나누는 방식에서 계속 이렇게 확산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2013년 올해 봄이죠.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모집을 공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석률 이런 걸 다 체킹을 해갖고요. 아마 이렇게 부족분만 이번에 70명 정도 부족했는데 보니까는 또 공개 모집은 시위원회는 역시나 6명 모집에 17명 해서 여기는 오버가 됐고요. 좀 유감스럽게 지역회의는 61명인데 43명 하서 지역회의가 조금 많이 못 오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저는 주민참여 예산을 모집 공고하고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과정에서 아마 이 출석 체크, 뭐 교육위원회 체크 이런 거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일기 위원장님이 쭉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15로 그런 거를 가산 점수를 해갖고 남으실 분 남고 새로 신규 충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임이 원래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연임 이상 못하게 돼 있는 전반적인 추세잖아요. 뭐 권익위원회 공고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용인은 요걸 좀 먹더라도 좀 이렇게 30% 어느 지역 보니까 30%씩 이렇게 그걸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입을 계속 받는 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알만 하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논의들이 좀 조심스럽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참여예산 교육을 수료했던 이제 강사, 그러니까 시범적인 강사교 수료했던 6분이 이번에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5월 30일에 모집이 다 돼서 위촉이 돼서 또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2기 교육을 받을 때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는 했었어요, 이번에. 그 외부 강사는 아마 최인욱 아마 그 사무장님만 오셔갖고 하셨고, 그리고 전부 다 워크숍 강의로 했었고, 여기 보면 여기 같이 여기 다 오셨거든요. 이정현 저기 사무장님이 이제는 참여해서 제일 처음에 강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두환 지금 시 운영위원장님이 또 강의하셨고, 그 다음에 김영수 지금 YMCA 사무처장님인데 이분이 그때 강의 같이 하셔갖고요. 1기 때는 오전에만 다 참여예산 학교를 했으면 2기 때 우리가 오전, 오후, 주말에 해보자 그래서 다 했는데 저는 걱정을 사실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우리 저기 연수구처럼 어떤 위탁을 받아서 막 집중 교육을 시키고 막 수원에도 밤새고 막 이렇게는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2인 3인 그러니까 2인 내지 3인 1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워크숍으로 같이 지내는 거 주강사가 있고 같이 하고 이제 퍼실리테이트 방식으로 해보니까 나중에 제가 팀장님한테 평가를 다 받았었어요. 이렇게 평가서를 받았는데 되게 좋았었다고 굉장히 진행 방법이 좋았었고 실제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제안도 위촉받은 분들이 그래서 되게 훨씬 평가가 좋아서 다음에도 이거는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었고 그러다가 올해 이제 9월, 10월에 푸른 경기 의제 20일에서 이제 경기도 전체 운영 모니터 할 때 저희 옆에 계신 저는 김민호 씨가 지역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이랑 담당 공무원 팀장을 같이 서명가지고 같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옆에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는 걸 바라보는 시각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종이 안에 한 10페이지 정도 이제 마련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도 가장 큰 문제가 맨 처음에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시 집행부 발의였기 때문에 부족한 게 물론 있어요. 저희는 연구회랑 민간협의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그것에 대해 개정안을 좀 하자 그래서 이번에 아마 2기 주민참여 예산을 이번에 심의 끝나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심의 끝나고 나서 집행부 제출하고 나서 아마 조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조례특위를 만들어 갔고요. 개정안을 일부 이제 총회에서 의결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제 저도 이제 의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제 상임위 소관이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공동 발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연구회를 신설을 못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피드백을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가 많이 제한이 됐고 또 하나는 주민 제한 사업이 무반영되는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까 보면 자생단체들이 주민 제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 그 공무원들이 하셨던 게 올드한 트랙이에요. 그래서 저희 용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트랙이 올드 트랙이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새로 교육받으신 분들이 또 새로운 트랙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산 편성 과정에.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순수한 주민 제한 사업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 생활 밀착형 이런 사업들을 반영률 높이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그게 올라왔어요. 위반에 왔던 사유를 다 공개하라가 조례 안에 아예 조항으로 신설이 돼서 된 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라든지 부천에서 보면 교육경비 특별 이런 예산학교 같은 경우 또 용인도 이주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제2기 강사풀, 1기 강사풀이랑 같이 해서 강사풀을 주민 강사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으로 할 것인지 아직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것도 조례에 올려왔었고 또 특별위원회 신설이라든지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시위원회만 개최가 됐거든요. 근데 수원에서 얘기하는데 수원은 운영위원회를 안 한대요. 그건 용인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회의에서도 기흥부는 지금 위원장님이 와 계셨지만 그쪽이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막 2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막 그러시는데 하는데 지역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이렇게 조합으로 집어 삽입을 해서 좀 제도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까지가 이번에 저는 용인시 주민참여 2기 예산위원회 조례 특위에서 이제 총회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바뀌는 거 크게 없이 그냥 내년 한 2월 안에 임시회 때까지는 아마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은 지난 3년간 여기서 보면 뭐 하느라고 조금씩 했는데요. 자랑할 것은 없고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쓴 거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이번에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를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모든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산을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잘 결합을 해서 좀 더 좋은 예산 제도를 발굴하고 또 감독관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현장 나가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형식화된 많은 제도들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살아서 생동감 있게 살려내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같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쳤다 쉬더라도 다시 또 건너고 또 1기가 2기한테 물려주고 2기가 3기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나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라서 계속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느 선생님이 주민참여예산 맨 처음에 하자고 2000년대 초대 막 말씀하시는 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는 요즘에 아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데까지 다 갈 거고 새로운 장을 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저희가 좀 부끄럽지만 저희 용인시의 경험을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남동구 참여예산 연구회 실행가사 맡고 있는 최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참여예산자 마을 만들기 공동체를 처음 고민했던 거는 3년차 정도 고민을 했어요. 1, 2년차 같은 경우는 연구회에서 목표로 삼았던 거는 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주 목표로 해서 위원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장하는 영역들을 주로 고민을 했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원래 고민했던 이제 참여예산과 마을 만들기를 좀 결합하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을 좀 시작을 했고요. 또 3년차 딱 들어오면서 이거를 시범 사업을 일단 하면서 방법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2013년도였죠. 2013년도에 모든 지역회의에게 똑같은 내용의 이제 주제가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같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동에서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건과 위원들의 이제 의지가 있는 동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교육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신청은 여러 군데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지원해줄 만한 사실 남동구에도 그렇게 충분한 자원 역량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원들의 활동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고려들을 다 봤을 때 두 지역이 딱 선정이 됐어요. 하나는 만수일동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여하튼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영구임대 아파트를 비롯한 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이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이 이제 빌라지대로 오래된 지역이라서 특히 여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동약자가 편한 마을이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했고요. 하나는 남동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이제 신도시가 논현동, 소래 쪽을 비롯한 논현동 쪽이라든가 서창동 쪽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안건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여성이 안전한 마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도시 중에 한 지역을 좀 선택해서 논현일동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2가지 지역에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방식은 이런 거예요. 지역 K를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지역 자체를 재고민해 보는 겁니다. 만수일동은 이동약자가 편한 마을이 되려면 이동약자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까지 맞춰 나가는 거고, 다행히 이제 만수일동은 그 지역에 이제 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 단체 대표님이 직접 참여해 주셔가지고 강의를 비롯한 답사 진행 전과정을 좀 함께하면서 위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인들이 걷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장애인들이 걷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사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1차로 있었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남동구 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도로밖에 없는 거죠. 인도는 도저히 사용 불가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도로로 나가라라고 선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수일동 내에서라도 그런 좀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편한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구청장도 참여해가지고 만수일동 전체를 장애인 휠체어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모차 모시는 어머니들 같이 해가지고 한 30여 분이 동네를 쭉 돌면서 꼭 필요한 지역, 생활적으로 꼭 필요한 시장이라든가 상가들이 밀집 지역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자라는 것들이 좀 결론돼서 그걸 1회차 사업, 2003년도 1회차 사업으로 좀 결정 짓고 진행을 했고요. 이것이 진행된 다음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만수일동 주민자립센터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턱을 싫어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마을지도,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마을지도를 만들면서 만수일동이라는 지역을 좀 더 이동약자를 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개념들을 잡아가고, 그 참여한 아이들도 나보다 불편한 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함께 좀 진행이 됐던 것이 만수일동 지역이었고요. 논현일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가 만수일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진행된 게 장애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아침에 가도 술 취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거기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도 따로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케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과 그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 리더까지는 아니어도 인문학 강좌를 통한 지역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사실 거기에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지만 바로 옆에는 붙어가지고 단지가 붙어가지고 일반 거주 아파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 간의 반목들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이제 중요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생겨버리니까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 성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약간의 오버스러움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약간 이제 부서 간에 힘겨루다가 적정한 선에서 그냥 대충 인문학 강좌 진행되는 좀 불편한 사례로 좀 남았었는데, 사실 이것이 같이 잘 진행됐더라면은 이 두 개가 하나의 커다란 모범 사업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논현일동 같은 경우는 말했지만 이제 신시가지입니다. 주공에서 개발한 지 이제 5년이 갓 지나서 이제 관리 권한이 재작년인가에 이제 구청으로 넘어왔으니까 신시가지가 되겠죠.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단지고 소래포구 지역,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아파트 지역으로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내올 안건들이, 주민들이 내올 수 있는 안건들이 많지 않았어요. 워낙 잘 돼 있는 지역에. 그래서 계속 여기는 계속하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뭐 인문이라든가 교양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접근을 하다가 사실 그것만으로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접근하자. 그게 바로 이제 여성이 안전한 마을이었고, 실제로
주공이 관리하에 잘 지어진 아파트 단지이긴 하지만 출퇴근길, 특히 늦은 밤 여성들이 귀가하기에는 위험함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지역을 거기도 이제 여성단체에서 같이 좀 지원을 나와주셔가지고 강의 플러스 늦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지역을 같이 돌면서 여러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업이 가능하고 가장 좀 심각한 곳부터 차근차근 좀 진행하자라는 좀 결론을 내려갖고 2013년도에 한 곳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근데 2023년도까지도 주공에서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예산상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주공이랑 같이 협의하면서 당해년도와 그 다음 년도 2014년도 초까지 다 좀 바꾸는 과정도 있었고요. 사실 이 두 곳이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저희도 이제 남동부 내 시민단체들이 뭐 몇 개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연구회 활동,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서 연구에 들어서 활동하면서도 시민단체 활동가들 대상으로 보다가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든 계획들을 짰거든요. 이유는 가장 열성적인 게 오히려 시민단체 활동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거 외에도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일반 주민들은 동네 문제든 어디든 접근하는 순간에 너무 순수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더 열정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 분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해서 첫 해에는 시민단체에서 내용 생산을 주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거고, 이거를 첫 해의 모델링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다음 계획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각 동별로 그 요구안을 모집하다 보면 많은 동은 뭐 200까지는 안 나와 150건에서 적게 나오는 거는 한 2~30건씩 나와요. 그런 것들을 쭉 모으다 보면은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것과 이거는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 이렇게 좀 많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눠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사실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있지만 누구도 행정적으로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별로 없고 이것들을 풀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것이 참여예산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만수 산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도 절반은 아파트 단지고 절반은 주택 단지였고 그중 주택 단지의 메인 스트리트는 한때 잘 나가는 상가 골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죽어가는 상가로 변해가지고 야심한 밤에 지나다니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문화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상가 주민들의 요구가 항상 참여예산에 요구하는 것들이 상가 활성화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과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참여예산을 통한 행정적 사업으로 풀지 말고 참여예산 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풀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만수산동 지역에서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청에 공모 사업을 내서 초기 사업으로 얼마 정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해요. 워낙 정치 일정이 애매하게 돌아가고 선거 끝난 후에 새롭게 나오신 구청장님이 모든 걸 중단시키는 바람에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제안받으면서 진행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구회 위원으로 지역회의 들어가가지고 주도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사업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이 동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가능하겠다는 것들이 사실 눈에 보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진행했으면 내년에는 저희 이제 남동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핵심 사업이 아마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내년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는 거죠. 잘 진행된 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나왔던 9월 이동에 진행한 청소년 텃밭인데 9월 이동도 인천에서 가장 잘못한 재개발 지역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2,000세대가 들어와도 충분할 곳에다 5,000세대를 집어넣으면서
주민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된 인천의 유명한 지역 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딱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의 항상 요구가 청소년 시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좀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이분들이 이제 지역회의소 요구에서 여하튼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가지고 구청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림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 계획했던 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러나 와중에 같이 이제 예산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역회의 위원들하고 논의하다가 이거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어 보자. 원래 이제 옥상 녹화를 고민하다가 거기서 더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텃밭까지 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주말농장이 아니라 도시농업 네트워크란 단체와 그다음에 의제에 그런 이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 와가지고 옥상에다가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한 15가구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텃밭을 만들고 공모를 거쳐서 꼭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텃밭과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와서 친환경 텃밭을 관리하는 그런 그다음에 주말 텃밭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걸 듣는 걸 조건으로 공모를 받아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받아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내는 주민 공동체 사업의 좀 중요한 사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실 이제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받고 해결하는 거는 어쨌든 참여 예산이라는 행정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진행 가능 방식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단순히 참여 예산을 통해서 주민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여기서 나온 다양한 안건들 중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을 누군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좀 뭐 거치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어른만 자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2, 3년을 하면서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성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더 적극적이 될 수 있던 거다. 근데 여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9월 이동 같은 경우도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 주민자치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거고, 근데 이런 연관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핵심은 사실은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남동구에서는 그런 판단에서 2015년까지 계획 설계가 이렇게 있었다는 걸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